엘빈 토플러는 특히 한국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래학자라는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 무서운 속도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그게 어떤 불가능한 목표든 이루고 성공하고 극복해버리는 한국의 저력에 그는 당연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설파한 미래 이론의 대부분은 미래에 다가올 다양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각각의 국가가 또는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 그 핵심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사람들의 에너지가 넘치고 무엇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그 누구보다도 성공적으로 미래 사회에 진입하고 또 안착할 수 있는 최고의 후보처럼 그의 눈에는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는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었던 지난 2000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시작하여 그 연구의 결과물로 2001년 6월 30일 110페이지짜리 전략 보고서를 대한민국 정부에게 전달합니다. 위기를 넘어서 21세기 한국의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 보고서에서 엘빈 토플러는 당시 대한민국에게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도 중대한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 어떤 선택을 내리고 어떤 국가 산업 정책을 펼치는가에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선진국들의 콩고물이나 얻어먹는 그저 그런 나라로 남거나 아니면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로 경각심을 일으키며 가장 먼저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볼 때 일본은 실패한 경제 모델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절대로 일본이 밟았던 그 실패의 과정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며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지만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따라 옮기자면 너무도 고맙게도 신이 도와서 한국에서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 특수를 누리며 빠르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이후 선진국들의 제품과 기술을 빠르게 모방하는 전략으로 제2의 물결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서 초고속 성장을 이뤄냈던 국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성장에 지나치게 안주한 나머지 제3의 물결 즉 산업화 사회에서 지식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는 그 시대의 커다란 흐름을 캐치하지 못했고 이후 뚜렷한 변화나 발전 없이 그대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초저성장 시대를 겪게 되었는데 이후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해 그 10년은 다시 잃어버린 20년이 되어버렸고 현재는 그게 잃어버린 30년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엘빈 토플러가 일본에 대한 그 경고를 했던 때는 그들이 불과 10년만을 잃어버렸던 때였는데 만약 그때 일본이 각성을 하고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이 걸어왔던 그런 혁신과 발전의 길을 걸었다면 지금쯤 일본은 미국을 위협하는 초강대국이 되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도 일본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또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만 같아 약 10년 후 그들은 잃어버린 40년이라는 표현을 쓰며 아마 그때는 더 이상 비교조차 어려운 격차로 앞서버린 대한민국을 부러움과 시기의 눈으로 올려다보고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일본과는 다르게 200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한국 역시 과거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산업화 시대에 빠르게 잘 적응해서 그 열매를 톡톡히 보았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가 나왔던 2001년에 와서는 이제 한국의 그 경쟁력은 이미 세계 경제의 사다리에서도 중하위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는 이미 정보와 지식 산업으로 빠르게 체질을 바꾸며 넘어가고 있으며 또한 실물보다 금융 능력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은 그저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만들어 선진국들에게 많이 수출하는 단순한 경제 전략만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제3의 물결에 먼저 진입한 선진 국가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고 1997년 한국이 겪었던 IMF 사태 역시 바로 그런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앞으로 중국의 제조업이 크게 부상할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싸게 만들어 팔아 성공하던 옛날 방식으로 계속 성공하려면 중국이 만들 수 없는 걸 만들거나 적어도 중국보다 더 나은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조업으로 그리고 가격 경쟁력으로 중국을 이긴다는 건 사실상 어떤 나라에게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빈 토플러가 제안하는 그 미래 사회로의 체질 개선에 실패하면 앞으로 중국에게 밀려 꼼짝없이 후진국으로 밀려나야만
하는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그래서 한국에게 무엇보다 정보통신과 최첨단 IT 기술 그리고 생명공학에 집중하여 투자를 하고 발전시켜 바로 그 분야들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들이야말로 제3의 물결, 즉 정보와 지식 기반의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 있는 그야말로 미래 산업 분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이오 분야 또는 생명공학 분야는 IT와 BT가 결합된 정보통신 산업의 극단에 위치한 산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치가 높은 미래 산업이자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엘빈 토플러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고 사실 그 이전부터도 최첨단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또 그중 일부는 이미 실행하고 있었기에 2001년을 기점으로 보다 공격적으로 그 전략들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컴퓨터를 잘 사용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이동통신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다양한 정부 주도 산업 정책들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 1999년 불과 35만 명 수준이었던 국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불과 3년 뒤 1000만 명을 넘어버리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그때 만들어진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는 마치 독일의 아우토반이 독일 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이 최첨단 국가로 발전하는 데 있어 1등 공신을 한 근대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로 꼽을 만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시장이 활발해지자 엘빈 토플러의 조언처럼 과거 물건을 도매로 떼어와 약간의 마진을 붙여 팔거나 아니면 싼 물건을 만들어 선진국에 수출하던 단순한 산업 구조에서 다양한 IT 벤처와 그에 따라 창출되는 수많은 하위 직업들 그리고 무엇보다 온라인 상거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의 체질이 구시대 방식에서 디지털 체질로 변화하는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대한민국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그리고 전자정부와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마치 혼자 스포츠카를 타고 질주하는 것 같이 빠르게 앞질러 나갈 수 있는 이유 또한 그때 한국 정부가 지식 정보화 시대를 열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을 IT 지식 정보화 초강대국으로 국가 산업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정부는 BK21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원 환경 구축과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여 말하자면 미래 지식 산업 전쟁에서 싸워줄 특수부대원들을 대량으로 배출할 수 있는 전문 훈련소를 구축하여 강력한 IT 기술과 과학 역량 그리고 첨단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인력이 대량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모든 노력의 결과 대한민국은 엘빈 토플러가 경고했던 것처럼 결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 후퇴하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 모두가 아는 것처럼 세계 최고의 디지털 국가도 세계 최고의 전자제품 회사 그리고 반도체 회사도 일본 회사가 아닌 모두 대한민국 기업들입니다. 참고로 일본에 있는 전자 기업들을 모두 다 합해도 삼성 한 회사의 절반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밖에 안 될 정도로 20년 전 그 선택의 기로에서 서로 다른 길을 갔던 두 국가의 격차는 이제는 너무도 멀리 추월해버려서 앞으로 그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마저 없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그동안 모든 것을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엘빈 토플러의 보고서에 담겨있는 핵심 내용 중에는 국가 산업의 체질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경고도 있었지만 그것만큼이나 한국에 낙후된 교육 환경에 대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경고 또한 있었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당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엄청난 속도로 미래를 향해 발전해온 반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그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에 무려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앞으로 그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세상에서는 아무런 필요도 없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 또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 시대에는 이미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들을 준비하기 위해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미래 사회가 도래하고 제대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미래의 주역이 될 지금의 아이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또 그 아이들이 그런 유연한 마인드로 한국의 최첨단 정보 지식 환경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유기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조합하며 실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만 하는데 2000년 당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던 것이라고 엘빈 토플러는 강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년이 지났고 우리는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엘빈
엘빈 토플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체질 개선과 빛나는 성공을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있어서는 그때보다 더 후퇴한 것만 같습니다. 20년 전보다 입시의 문은 더 좁아졌고 치열한 경쟁은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그리고 다시 초등학교까지 내려가 버려 무슨 초등학생이 하루에 학원을 5개씩이나 다녀야 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에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아부으며 배우는 것은 그들의 삶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배움도 아니고 또는 그들의 자아 발전에 도움을 주는 교육을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입시라는 경쟁을 위해 그 모든 귀한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결코 짧지 않은 긴 세월을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채워야 하는 지금의 현실은 분명 대한민국이 앞으로 풀어야 할 시급한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국가와 기업들이 나라의 경쟁력과 인프라를 최상급으로 구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미래의 구성원들인 지금의 아이들이 그 모든 인프라와 환경의 장점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최첨단 전투기를 최첨단 잠수함을 개발해놓고도 정작 그걸 조종할 조종수들을 육성하지 못해 전쟁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가 경쟁력이니 최첨단 사회니 따위의 거창한 이야기를 논하기 전에 우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행복해야만 더 높은 효율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학교에 들어간 직후부터 12년 동안 매일 15시간씩 고생하며 얻은 것이라곤 지독한 경쟁으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와 수능을 보고 나누어 보니 지난 12년간 배운 것 중 그 무엇도 쓸모있는 지식이 없다는 허탈감과 배신감을 겪게 될 아이들이 최고의 유연함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미래의 일꾼이 되어줄 것이라는 건 현실성도 염치도 없는 기대입니다. 게다가 그 아이들이 건강한 자존감과 자신의 노력이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삶에 대한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행복의 정의를 내리고 그 행복의 답을 찾아 용기 있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독립된 한 인간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역시 말도 안 되는 바람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행복이란 어려운 것이며 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창의적이기도 또 유연하기도 또 성공적이기도 어렵기 때문에 엘빈 토플러가 그렸던 미래의 대한민국 지식시대 또 대한민국이 꿈꾸었고 또 그 일부에 있어서는 정말이지 잘 이루어낸 세계 최강대국 대한민국이라는 미래의 그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울하고 낙후된 인간상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정확히 20년 전 엘빈 토플러가 그 보고서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던졌던 그 질문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세대들은 물론 우리 미래 세대들의 행복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그 선택의 대상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나 정보통신망 확장이 아니고 엘빈 토플러의 마지막 조언이자 대한민국이 진정한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는 열쇠이자 국가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유토피아 국가로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마지막 족쇄이자 우리 아이들의 삶의 전반부를 통째로 무의미와 우울한 기억으로 채우고 있는 바로 교육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독일 국민들의 대학 진학률이 최 40%가 안 되는 이유와 그럼에도 그들의 삶의 만족도와 직업 숙련도가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이유,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지구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이유 사이에 숨어있는 상관관계를 우리도 이제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그게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너무도 오래 미루어 두었던 그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만약 엘빈 토플러 아저씨가 아직도 살아 있었다면 분명 우리에게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을 것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수능입니다. 그날 시험장에서 나오는 모든 아이들이 그 엉터리 시합의 결과에 부디 상처받지 말고 앞으로 난 뭐든 할 수 있으며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세상은 그리고 삶은 내게 우호적이라는 따뜻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의 첫 걸음을 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